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는 변호사 공변TV의 공변입니다. 유튜브 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도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들은 이 법에 대한 제 주관적인 견해나 저의 해석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이 채널은 뭐 수업용 채널도 아니고요.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자 또 변호사로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초로 제 나름의 견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저와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헌법 전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이 헌법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법을 처음 접하면 먼저 목차부터 한번 쭉 봅니다. 이 목차를 보게 되면 그 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뭐 이런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험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막 로스쿨 생활 시작하시는 분들도 법 공부할 때 뭐 바로 기본서를 보기보다는 그래도 법의 그 목차를 한 번씩 쭉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럼 헌법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목차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맨 위에 어제 본 전문이 있고, 다음으로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1장 총강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뭐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뭐 이런 사항들, 예를 들면 국가의 체제나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에 관한 사항, 국가와 국민의 사명이나 목표와 같은 총칙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장이니까요. 뭐 당연히 제일 앞에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제10장은 이제 미래의 헌법을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맨 뒤에 뭐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1장과 제10장을 제외한 제2장부터 제9장까지는 누가 왜 이런 순서로 만들었을까요? 자,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해보실 수도 있는데 이 헌법을 좀 보다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헌법을 만든다면 어떤 순서로 만들까? 만약에 우리 헌법 개정하신 분들, 제정하신 분들은 어떤 순서로 헌법을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물론 헌법을 만들 때는 우리보다 앞서 헌법을 만든 뭐 그런 나라들의 헌법을 참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 만들 때 헌법 자체를 다 창조하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순서는 있겠죠.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요한 순서대로 구성을 한 거다. 이 중요한 순서라는 거는 이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주권의 크기, 권한의 크기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구성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만이 주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이 가장 앞에 나와야겠죠. 가장 정당하고 가장 강하고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제2장엔 국민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주권을 국민이 아닌 군주가 갖고 있는 군주제 국가를 보면은 어, 바로 이 비교가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은 이제 국왕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일본 헌법 보면은 첫 장이 덴노, 일본 왕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 현행 헌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 헌법으로 이제 바뀌면서 일반적인 군주국들과는 달리 주권이 이제 일본 왕 덴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한테 있고요. 이 덴노는 이제 일본 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오고 이 일본국 통합의 상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장은 덴노, 일본 왕부터 나오는 거죠. 가장 중요하니까요. 군주국에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헌 군주국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주권, 명목적으로는 주권은 군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한국에서는 국민만이 주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스스로 권력을 갖고 있는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의 권한을 자기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사체인 거지 발광체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제 그 국민을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을 제외한 어떤 뭐 기관, 뭐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권한을 가지려면 주인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거할 때 뭐 정치인들이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듣기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머슴이니까 주인한테 권력을 받아야 되니까 주인인 국민들한테 이제 권한 달라고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국민만이 주인이니까 정치 권력이든 행정 권력이든 모두 주인인 국민한테 권한을 위임받지 않으면 머슴 노릇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민이 맨 앞 제2장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중요도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국민 말고는 근데 다 머슴이니까 이제 머슴 중에서도 주인한테 이쁨 받는, 주인한테 권한을 보다 많이 위임받은 그 머슴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민주국가에서는 주인이 머슴한테 이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보통 선거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직접 국민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선출직하고 임명직은 차원이 다른 거죠. 주인이 직접 임명한 머슴이랑 주인이 임명한 그 머슴한테 다시 고용된 머슴은 이제 급이 다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장관이 국회의원한테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지만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주인이 직접 임명한 머슴이랑 머슴한테 고용된 머슴과 같은 그런 관계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보라고 해도 장관이 함부로 국회의원한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거로 뽑는 머슴에는 뭐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속한 정부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나 지자체 등이 법원보다 선거로 뽑히지 않는 권력인 법원보다는 당연히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지자체나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의 지위에서 뽑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주민의 지위에서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이제 같은 선거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위임받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 뒤에 8장 지방자치에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지방선거는 주민 등록한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이 국민의 주권이 위임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자치는 뒤로 갔고, 이제 국회랑 정부 중에서는 왜 국회가 앞에 나오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머슴끼리의 서열은 보다 많은 국민한테 주권을 위임받은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지는데요. 그걸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민주국가에서의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국민한테 뽑힐수록 민주적 정당성이 크니까 서열이 높겠죠. 근데 전 국민이 뽑아주는 선거는 사실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서열이 높죠. 대통령이 의전 서열 1위인 이유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이 속한 정부보다 앞에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 기관으로 따져보면요. 국회의원 개인 말고 기관 국회가 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긴 하지만 한 명만 뽑아야 하는 특성상 보통 투표자의 50% 전후의 지지로 당선이 됩니다. 물론 더 적은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인 위임을 받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당선이 되면 국민 전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것으로 보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특성상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은 물론 사표도 발생하지만 이 300명을 뽑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통령보다는 더 잘 대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 개인 말고 이 국회가요. 모아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이 59대 40, 51대 49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이 대통령은 찬반 중에 어느 하나의 의견을 낼 수밖에 없지만 국회는 의원들이 각자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으로서는 국회가 대통령보다는 국민을 더 잘 대표하고 국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이 국회가 정부보다는 먼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국회와 정부의 순서에 대해서는 봤고요. 이제 나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지는 못해요.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국회나 대통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을수록 높아지고 또 권한의 위임 과정에 다른 누군가 개입할수록 낮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직접 임명한 머슴과 다른 머슴으로부터 재차 임명된 머슴의 차이인 거죠. 그럼 이제 이 대법원부터 보면 이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은 국민으로 위임받은 국회와 대통령을 통해서 권한을 받는 것이고요. 대법원은 국민, 그 다음에 국회 및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통해서 권한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한번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분의 1은 국회 선출, 3분의 1은 대법원장 지명, 나머지는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니까 결국 헌법재판소는 국민, 그 다음에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을 통해서 권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조금 높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국회, 대통령만 거치면 국민과 연결되지만 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거쳐야 국민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볼까요?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위원 9인을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이 지명하는데 이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들이. 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었냐 못 얻었냐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보다는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순서로 이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순서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는 앞에 말씀드린 이유처럼 이제 이 뒤에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제9장 경제는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에 관한 룰을 큰 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가의 권한과 뭐 책무 이런 것들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뒤에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헌법 구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